새벽 4시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출구 앞. 나 김소희는 편의점 유리창 너머로 텅 빈 거리를 바라봤다. 야간 근무 6시간째. 발은 퉁퉁 붓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아직 2시간이나 남았다. 편의점 야간 알바. 시급 9,860원. 주 6일 근무하면 한 달에 140만 원 정도 손에 쥐었다. 거기서 월세 50만 원 빼고 식비 30만 원 빼고 어머니 병원비 보태고 나면 내 손에 남는 건 거의 없었다. 25. 대학은 2년 전에 그만뒀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쓰러지면서 학비고 뭐고 다 포기했다. 처음엔 휴학이라고 생각했다. 1년만, 2년만 버티면 다시 복학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투석을 받고 계셨다. 주 3회, 한 번에 4시간씩. 건강보험이 있어도 매달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약가, 검사비, 교통비. 하나하나 쌓이면 어마어마했다. 새벽 4시 30분. 손님이 들어왔다. 택시 기사님이었다. 컵라면 하나와 삼각김밥 2개를 들고 계산대로 왔다. 야간 근무 힘들지? 괜찮습니다. 젊은 애가 이런 데서 고생하네. 공부는 안 해? 또 그 질문이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나중에 할 거예요. 그래, 힘내. 기사님은 따뜻한 말을 남기고 나갔다.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진 않았다. 오히려 더 서글펐다. 나는 나중이 정말 올까? 새벽 5시. 첫차 시간이 가까워졌다. 이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출근 준비를 하는 사람들, 새벽 운동을 나가는 사람들, 밤샘 작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 나는 진열대를 정리하며 시계를 봤다. 6시까지 버티면 됐다. 그러면 낮 근무자가 출근하고 나는 집으로 돌아가 잠깐 눈을 붙이고 오후에 어머니 병원에 모시고 갈 수 있었다. 새벽 5시 20분. 갑자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나는 유리창 너머를 봤다. 지하철 출구 쪽에서 누군가 쓰러져 있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힐끗 보고 가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나는 잠깐 망설였다. 가게를 비우면 안 됐다. 규정이었다. 하지만 저 사람은 정말 위험해 보였다. 나는 재빨리 가게 문에 잠시 자리 비운 팻말을 걸고 밖으로 나갔다. 뛰어갔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쓰러진 사람은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해진 코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다. 옆에 소주병이 굴러다녔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술 취한 노숙인인가 봐. 냄새나. 빨리 가자. 저런 사람 신고하면 경찰 올 때까지 시간 낭비야. 나는 무릎을 꿇고 남자의 맥박을 확인했다. 매우 약했다. 호흡도 거의 없었다. 이건 술 취한 게 아니었다. 응급 상황이었다. 나는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다. 119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신림역 3번 출구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호흡이 거의 없고 맥박도 약해요. 환자의 나이와 성별은요? 60대 남성으로 보여요. 지금 호흡이 있나요? 거의 없어요. 그럼 심폐소생술 아시나요? 네, 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시작해 주세요. 구급차가 가고 있습니다.
나는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놓고 남자의 가슴에 손을 올렸다. 심장 위치를 확인하고 깊고 빠르게 압박을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119 상담원이 말했다. 잘하고 계세요. 계속 압박해 주세요. 구급차가 곧 도착합니다. 11, 12. 손바닥이 아팠다. 팔이 떨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20, 21, 22.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누군가 말했다. 저 여자 뭐 하는 거야? CPR 하는 거 아니야? 헛수고인데. 저 사람 노숙인 아니야?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계속 압박했다. 30, 31, 32. 119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구급차가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왔다. 나는 물러났다. 손이 후들거렸다. 잘하셨습니다. 덕분에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구급대원이 말했다. 그들은 재빨리 남자를 들것에 옮기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다. 보호자십니까? 아니요, 지나가다 발견했어요. 그럼 혹시 신고자 연락처 남겨주실 수 있나요? 나는 번호를 남겼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떠났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손바닥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누군가 다가왔다. 중년 여자였다. 아가씨, 괜한 일 했어. 저런 사람 도우면 나중에 책임 떠넘겨. 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착한 사람이 바보 되는 세상이야. 여자는 고개를 저으며 가버렸다. 나는 편의점으로 돌아왔다. 다행히 도둑은 없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다. 저 남자는 살아날까? 그리고 여자 말대로 내가 괜한 일을 한 걸까? 그날 오후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다. 투석실에서 기다리는 4시간 동안 나는 계속 생각했다. 아침에 구조한 그 남자, 살았을까? 핸드폰을 확인했다. 119에서 온 문자가 있었다. 신고하신 환자는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신속한 신고와 응급조치 감사합니다. 살았구나. 가슴이 따뜻해졌다. 적어도 내가 한 일이 헛되지는 않았다. 투석이 끝나고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피곤해 하셨다. 소윤아, 오늘 힘들었지?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미안해. 엄마 때문에.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어머니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드렸다. 저녁을 간단히 먹고 나는 다시 편의점으로 출근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오늘도 긴 밤이 시작됐다. 새벽 1시쯤 가게에 손님이 들어왔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다. 뭔가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았다. 분위기가 달랐다. 남자는 가게를 둘러보다가 계산대로 왔다. 여기 사장님 계십니까? 지금 안 계신데요. 무슨 일이시죠? 아, 아닙니다. 그냥. 남자는 말을 흐리며 밖으로 나갔다. 뭔가 이상했다. 새벽 3시 또 다른 남자가 왔다. 이번에는 캐주얼 옷차림이었지만 역시 뭔가 심상치 않았다. 혹시 오늘 아침에 역 앞에서 쓰러진 사람 구조한 분 여기 계세요? 심장이 철렁했다. 누구세요? 아, 저는 그냥 그분이 궁금해서요. 왜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고 가게를 나갔다. 뭔가 잘못됐다. 나는 불안했다. 왜 사람들이 나를 찾는 거지? 새벽 4시
점장님에게 전화가 왔다. 소윤아, 지금 가게 CCTV 확인 좀 해봐. 네. 왜요? 경찰에서 연락 왔어. 오늘 새벽에 CCTV 영상 요청한다는데 확인해봐. 나는 CCTV 녹화기를 확인했다. 이상했다. 오늘 새벽 5시부터 6시 사이 영상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다. 점장님, 영상이 없어요. 뭐, 무슨 소리야? 5시부터 6시 영상이 삭제돼 있어요. 누가 지웠어? 모르겠어요. 제가 지운 게 아닌데. 점장은 당황했다. 이거 큰일인데. 경찰한테 뭐라고 말해야 해?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CCTV를 확인했다. 분명 어제까지는 정상이었다. 그런데 오늘 영상만 사라졌다. 누가 일부러 지운 것이다. 왜? 새벽 5시 30분. 가게 밖에 검은색 세단이 멈췄다. 차에서 2명의 남자가 내렸다. 둘 다 정장 차림이었다. 남자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김소윤 씨 맞으십니까? 네, 누구세요? 저희는 태림전자 법무팀입니다. 태림전자? 그 유명한 전자회사? 무슨 일이세요? 어제 아침에 신림역에서 쓰러진 분을 구조하셨죠? 네, 그런데요. 그분이 저희 회사 회장님이십니다. 나는 귀를 의심했다. 회장님이요? 네. 회장님께서 김소윤 씨를 찾고 계십니다. 왜요?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으시답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내가 구조한 그 사람이 재벌 회장이었다고? 지금 병원에 계신데 시간 되시면 한번 방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일이 있어서요. 회장님께서 꼭 뵙고 싶어 하십니다. 시간 조율 가능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남자는 명함을 건넸다. 태림전자 법무팀장 박진우. 남자들이 나가고 나는 명함을 멍하니 바라봤다. 재벌 회장? 그럼 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던 거지? 그날 오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지하철역 앞에서 또 검은색 세단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제 왔던 차와 다른 차였다.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김소윤 씨 맞으시죠? 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누구세요? 저는 태림전자와 관련된 사람입니다. 어제 일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뭔가 이상했다. 어제 온 사람들과는 분위기가 달랐다. 무슨 일인데요? 어제 아침 회장님을 구조하셨을 때 주변에 다른 사람 있었나요? 다른 사람요? 네, 혹시 회장님 옆에 누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주변을 배회하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었어요. 그냥 쓰러져 계셨어요. 남자는 내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해요. 혹시 회장님이 쓰러지기 전에 뭐라고 하시진 않았나요? 아니요, 의식이 없으셨어요. 남자는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경찰이나 다른 사람한테 이 일에 대해 얘기하신 적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왜요? 아닙니다. 그냥 확인차 여쭤본 거예요. 남자는 명함을 건넸다.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면 연락 주세요. 명함에는 이름만 적혀 있었다. 소속도 직책도 없었다. 최연수. 남자가 차에 타고 떠나자 나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뭔가 이상했다. 어제 온 사람들과
오늘 온 사람 분명 다른 그룹이었다. 왜 두 그룹이 따로 나를 찾는 거지? 집에 도착해서 인터넷을 검색했다. 태림전자 회장. 검색 결과가 쏟아졌다. 태림전자 회장 강태일 68세. 국내 굴지의 전자기업을 40년간 경영해온 인물. 최근 경영권 승계 문제로 내부 갈등이 있다는 소문. 기사를 더 읽어봤다. 태림전자 경영권 분쟁 격화 회장 vs 아들 구도. 태림전자 내부 비리 의혹, 감사 착수. 강태일 회장, 최근 공개석상 불참 건강 이상설. 뭔가 복잡한 상황인 것 같았다. 그날 오후 병원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김소윤 씨? 여자 목소리였다. 네, 누구세요? 저는 태림병원 원무과입니다. 어제 응급실에 실려오신 강태일 환자분의 보호자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그냥 신고만 한 사람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병원비 일부를 소윤 씨 카드로 결제하셨더라고요. 네. 응급실 접수할 때 보호자가 없어서 임시로 결제하신 것 같은데요. 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맞다. 구급차가 떠나고 나서 병원에서 전화가 왔었다. 응급처치 비용 30만 원을 누가 결제할 거냐고. 나는 그때 일단 내가 내겠다고 했었다. 나중에 보호자가 나타나면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아, 네. 제가 결제했어요. 지금 환자분 보호자가 오셨는데 비용 환불 처리해 드릴게요. 계좌번호 알려주시겠어요? 나는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다. 회장이 쓰러진 게 정말 단순 사고였을까? 왜 보호자도 없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던 거지? 저녁에 편의점 출근했다. 오늘은 낮 근무자가 심각한 얼굴로 나를 맞았다. 소윤아, 오늘 가게에 이상한 사람들 계속 왔어. 이상한 사람들이요? 응, 너 찾더라. 근데 뭔가 느낌이 안 좋았어. 경찰도 아니고 그냥 조심해. 무슨 말 했는데요? 그냥 내가 언제 출근하냐고 물어봤어. 나는 모른다고 했어. 불안감이 커졌다. 나는 왜 자꾸 쫓기는 느낌이 드는 걸까? 이틀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김소윤 씨, 강태일 회장님께서 꼭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시나요? 나는 고민했다. 솔직히 무서웠다. 주변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고 뭔가 위험한 일에 휘말린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알겠습니다. 갈게요. 오후 3시 나는 태림병원 VIP 병동에 도착했다. 보안이 삼엄했다. 경호원들이 복도를 지키고 있었고 방문객을 일일이 확인했다. 김소윤 씨 맞으십니까? 네.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분증을 보여주자 경호원이 무전으로 확인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회장실은 병실이라기보다 호텔 스위트룸 같았다. 넓은 거실과 침실, 그리고 업무 공간까지 갖춰져 있었다. 거실 소파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강태일 회장이었다. 길거리에서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단정한 옷차림에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 오셨습니까, 김소윤 씨? 회장은 일어나 악수를 청했다. 앉으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다.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소윤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죽었을 겁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회장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소윤 씨는 왜 저를 구했습니까? 네. 주변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갔다고 들었습니다. 술 취한 노숙인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소윤 씨는 왜 도왔습니까?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냥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그냥이 쉽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회장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다. 소윤 씨, 제가 왜 그런 꼴로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해요.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숨이 멎었다. 누군가 저를 납치했습니다. 내부 사람이었죠. 내부요? 저는 최근 회사 내부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횡령, 배임, 부당거래. 수십억 규모였죠. 그걸 파헤치다가 표적이 됐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날 밤 저는 차에 납치됐습니다. 약물을 맞았고 정신을 잃었죠. 깨어났을 때는 이미 신림역 앞에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왜 신림역이요? 아마 CCTV가 적고 사람이 많은 곳을 골랐을 겁니다. 술 취한 노숙인으로 위장해서 죽게 만들려고 했겠죠. 소름이 돋았다. 그럼 범인은 누구예요? 회장은 씁쓸하게 웃었다.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좁혀졌습니다. 회사 내부 고위층, 그리고 제 가족 중 누군가. 가족이요? 제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부회장이죠. 그리고 사위도 임원입니다. 둘 다 경영권 승계를 노리고 있죠.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다. 소윤 씨,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소윤 씨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소윤 씨는 제가 쓰러진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구조했죠. 범인 입장에서는 소윤 씨가 뭔가 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못 봤어요. 저도 압니다. 하지만 범인은 모릅니다. 그래서 소윤 씨를 찾고 있는 겁니다. 나는 손이 떨렸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회장은 진지한 눈빛으로 나를 봤다. 제가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소윤 씨가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무슨 협조요? 그날 아침 소윤 씨가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 모든 걸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사소한 것도 놓치지 말고.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다. 나는 이미 이 일에 깊숙이 휘말려 있었다. 병원에서 나온 뒤 나는 집으로 가는 대신 카페에 들어갔다. 머리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회장이 말한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납치, 약물, 내부자. 그리고 나를 노리는 누군가.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김소윤 씨? 남자 목소리였다. 낯설지만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다. 누구세요? 저는 태림전자 감사팀입니다. 회장님 사건과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저는 아까 회장님 만나고 왔는데요. 아, 그러셨군요. 그럼 회장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상했다. 감사팀이라면 회장한테 직접 들을 수 있을 텐데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거지? 죄송한데 신분 확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전화가 끊겼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저 사람 진짜 감사팀이 아니었다. 나는 서둘러 카페를 나왔다.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다. 뒤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기분 탓일까?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도 계속 주변을 살폈다. 이상한 사람은 없었다. 집 앞 골목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30대 남자, 검은 옷차림. 김소윤 씨죠? 나는 뒷걸음질 쳤다. 누구세요? 저는 회장님 측근입니다. 잠깐 얘기 좀 하죠. 싫어요. 가세요. 남자가 다가왔다. 소윤 씨, 회장님한테 뭐 들으셨죠? 그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됩니다. 왜요? 소윤 씨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제 안전을 위해서요? 남자는 위협적으로 웃었다. 네, 소윤 씨 가족도 있으시잖아요. 어머니, 투석 받고 계시죠?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다. 우리 엄마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계세요.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하세요. 안 그러면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고 떠났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떨었다. 어머니를 건드린다는 거였다. 집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어머니 방을 확인했다. 다행히 주무시고 계셨다. 나는 회장이 준 연락처로 전화했다. 회장님, 저 지금 협박받았어요. 어디 계십니까? 집이요. 지금 당장 나오세요. 제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계세요. 어머님도 모시고 나오세요.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30분 후 검은색 승합차가 집 앞에 도착했다. 정장을 입은 2명의 남자가 내렸다. 김소윤 씨, 회장님이 보내셨습니다. 저희가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세요. 남자는 회사 아이디 카드를 보여줬다. 태림전자 보안팀장. 어머니 깨워드릴게요. 나는 어머니를 깨워 상황을 설명했다. 소윤아, 무슨 일이야? 엄마, 설명하기 복잡해요. 일단 나가요. 우리는 차에 탔다. 차는 시내를 빠져나가 외곽으로 향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회사 게스트하우스입니다. 거기가 가장 안전합니다. 1시간쯤 달려 도착한 곳은 한적한 주택가에 있는 2층 건물이었다. 담장이 높고 경비가 삼엄했다. 여기서 며칠 계시면 됩니다. 필요한 건 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방은 깨끗하고 넓었다. 어머니를 침대에 눕히고 나는 거실로 나왔다. 보안팀장이 말했다. 소윤 씨, 회장님이 내일 아침에 찾아오실 겁니다. 그때까지 안전하게 계세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소윤 씨가 핵심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못 봤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범인이 소윤 씨를 증인으로 생각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보안팀장은 떠났고 나와 어머니만 남았다. 어머니가 물었다. 소윤아, 대체 무슨 일이야? 나는 모든 걸 설명했다. 회장을 구조한 일, 납치 사실, 협박까지. 어머니는 심각한 얼굴로 들으셨다. 소윤아, 이거 위험한 일이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회장님이 처리하신대요. 회장이라고 다 믿을 수 있어? 나도 확신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일 회장이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다. 함께 온 사람은 박진우 법무팀장과 여자 1명이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회사 감사팀장 한지영입니다. 여자가 악수를 청했다. 김소윤 씨, 반갑습니다. 어제 고생 많으셨죠? 네. 우리는 거실에 앉았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소윤 씨, 어제 협박한 사람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30대 남자였고 검은 옷 입고 있었어요. 키는 175cm 정도. 얼굴 특징은요? 각진 얼굴에 눈이 날카로웠어요. 한지영 팀장이 태블릿을 꺼냈다. 혹시 이 사람들 중에 있나요? 화면에는 여러 남자들의 사진이 나왔다. 회사 직원들인 것 같았다. 나는 하나하나 확인했다. 그러다가 한 사진에서 멈췄다. 이 사람이에요. 확실합니까? 네, 확실해요. 한지영 팀장과 회장이 눈빛을 교환했다. 역시 그 사람이군. 누구예요? 회장이 말했다. 제 사위의 비서입니다. 강민석, 제 딸의 남편이자 우리 회사 전무이죠. 그럼 사위분이 범인이에요?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진우 팀장이 서류를 펼쳤다. 소윤 씨,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극비입니다. 절대 외부에 누설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림전자는 최근 3년간 약 200억 원 규모의 횡령이 있었습니다. 주로 해외 자회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이었죠. 누가 한 거예요? 강민석 전무와 그의 측근들입니다. 회장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셨고 감사를 시작하셨죠. 그러자 강민석은 위기를 느꼈고 회장님을 제거하려 한 겁니다. 제거라니 진짜 죽이려고 한 거예요? 네. 약물을 과다 투여해서 심장마비로 보이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윤 씨가 빨리 발견하고 CPR을 해주셔서 살아나셨죠. 소름이 돋았다. 내가 조금만 늦었어도 회장은 죽었을 것이다. 한지영 팀장이 말했다. 소윤 씨,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확보하는 겁니다. 무슨 증거요? 그날 밤 회장님을 납치한 증거, 그리고 현장에 버린 증거.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못 봤는데요. 그래도 단서는 있을 겁니다. CCTV, 차량 번호, 목격자. 회장이 말했다. 소윤 씨, 혹시 그날 아침 주변에 차가 있었나요? 차요? 네, 회장님을 버리고 간 차 말입니다. 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잘 모르겠어요. 워낙 급했어서.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눈을 감고 그날 아침을 떠올렸다. 역 출구, 쓰러진 회장, 사람들, 그리고 차가 한 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차였죠? 검은색 세단이었어요. 제가 역에서 나올 때 빠르게 떠나는 차를 봤어요. 번호판은요? 못 봤어요. 너무 빨랐어요. 한지영 팀장이 말했다. 괜찮습니다. 역 주변 CCTV를 분석하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박진우 팀장이 덧붙였다. 그리고 소윤 씨가 결제하신 병원비 기록도 중요합니다. 병원비요? 네. 그 시간대에 회장님이 응급실에 실려온 기록, 그리고 소윤 씨가 결제한 기록이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회장이 말했다. 소윤 씨, 우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나는 망설였다. 이건 위험한 일이었다. 나와 어머니를 위협에 빠뜨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도와드릴게요.
대신 우리 엄마 안전만 보장해 주세요. 약속합니다. 일주일 후 감사팀은 증거를 속속 확보했다. 역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그날 새벽 4시 30분경 검은색 제네시스가 회장을 내려놓고 떠나는 장면이 포착됐다. 차량 번호도 확인됐다. 강민석 전무 명의의 차였다. 또한 회장의 혈액 검사 결과 수면제와 근육이완제 성분이 검출됐다. 과다 복용 시 호흡 곤란과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이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병원 기록이었다. 내가 결제한 시간, 119신고 시간, 응급실 도착 시간이 모두 일치했다. 이는 회장이 새벽 5시경 역 앞에 버려졌다는 것을 증명했다. 한지영 팀장이 말했다. 이제 충분합니다. 경찰에 고발하겠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이릅니다. 왜요? 강민석만 잡아서는 안 됩니다. 배우를 모두 밝혀야 합니다. 배우요? 강민석 혼자 이런 일을 벌일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더 있습니다. 회장은 주총 날짜를 확인했다. 3일 후가 정기 주총입니다. 그때 모든 걸 공개하겠습니다. 주총 당일 태림전자 본사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주주들이 모였다. 나도 감사팀과 함께 참석했다.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회장이 단상에 올랐다. 강민석 전무도 임원석에 앉아 있었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주주 여러분, 오늘 저는 중대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난 3주 전 저는 납치를 당했습니다. 강당이 술렁였다. 범인은 우리 회사 내부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200억 원 규모의 횡령을 은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스크린에 증거 자료들이 나타났다. 해외 계좌 이체 내역, 비자금 조성 기록, CCTV 영상. 강민석 전무 나오십시오. 강민석은 창백한 얼굴로 일어났다. 당신이 주도한 횡령, 그리고 저를 납치하고 살해하려 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박진우 팀장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차량 번호, 혈액 검사 결과, 목격자 진술, 모두 당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강민석은 말문이 막혔다. 회장이 말을 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를 살린 사람이 있습니다. 회장은 나를 가리켰다. 김소윤 씨, 나와주시겠습니까? 나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갔다. 이 젊은 여성이 저를 구했습니다. CPR을 하고 119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병원비까지 결제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소윤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도 영원히 묻혔을 것입니다. 회장은 강민석을 향해 돌아섰다. 강민석, 당신은 지금 당장 모든 직책에서 해임됩니다. 그리고 경찰에 고발될 것입니다. 경호원들이 강민석을 향해 다가갔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기회는 이미 주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죽이려 했을 때 끝났습니다. 강민석은 끌려나갔다. 주총장은 정적에 휩싸였다. 회장이 다시 말했다. 주주 여러분,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회사는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투명 경영, 윤리 경영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주총이 끝나고
회장은 나를 따로 불렀다. 회장실에는 회장과 박진우 팀장, 한지영 팀장만 있었다. 소윤 씨,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회장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건 소액이지만 감사의 표시입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수표가 들어 있었다. 5억 원. 나는 깜짝 놀랐다. 이건 너무 많아요. 아닙니다. 제 목숨의 값입니다. 하지만 받으세요. 그리고 어머님 치료비에 쓰시고 하고 싶었던 공부도 하세요. 눈물이 핑 돌았다. 감사합니다. 회장이 말을 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제안이요? 우리 회사에서 일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정식 직원으로요. 저요? 하지만 저는 대학도 못 나왔고 학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윤 씨는 위기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박진우 팀장이 덧붙였다. 물론 대학 비용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주경야독으로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조정해 드릴게요. 나는 믿기지 않았다. 정말요? 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합니다. 한지영 팀장이 웃으며 말했다. 소윤 씨, 우리 팀에 오세요. 제가 잘 가르쳐 드릴게요. 나는 감격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달 후, 나는 태림전자 감사팀 사원으로 첫 출근을 했다. 어머니는 회사 의료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더 나은 치료를 받게 됐고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다. 나는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대학 야간 강의를 들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어느 날 회장이 나를 불렀다. 소윤 씨, 적응은 잘하고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모두 잘해주세요. 다행입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소윤 씨, 제가 그날 길거리에 쓰러져 있을 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뭔가요? 이 세상에는 아직 선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윤 씨가 저를 살린 건 제 목숨만이 아닙니다. 제 양심도 살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사업에만 매달리며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회장은 나를 바라봤다. 소윤 씨, 계속 지금처럼 올바르게 사세요. 그게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나는 말했다. 엄마, 나 이제 꿈이 생겼어. 무슨 꿈? 선행이 손해가 아닌 세상을 만드는 거. 어머니는 미소 지으셨다. 그래, 우리 딸이 그런 세상 만들 거야.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새벽의 어둠은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그날 새벽 역 앞에서 쓰러진 노인을 구했다. 그것은 작은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 작은 선택이 거대한 변화를 만들었다. 이제 나는 안다. 조용한 선행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행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